반도체가 올 가을에서 내년 상반기가 녹록진 않아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는 반도체만 비중을 얼마나 높게 가져가냐가 이익의 근원이었다면 가을 이후에는 반도체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바벨로, 이게 핵심이 되는 전략 바뀐 거예요. 제 생각에 제가 또 욕먹을 수 있지만 퀄러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이 한국에서 부딪혀낸다면.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분이죠. 여의도의 윤지호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평론가님을 3번째 모시는데 오시는 날마다의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다릅니다. 마지막에 모셨을 때가 6월 30일이었는데 그때 코스피 종가가 8,4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500을 찍고 오늘 한 6,300 정도 와 있죠. 그 전에 이선호 대표랑 왔을 때가 몇이었죠? 그때도 8,000 얼마였었을 것 같아요. 처음 조금 떨어지고 어쩌고 했을 무렵이라. 야, 근데 정말 7월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가 계속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마치 지난 데이터를 보고서 어떠할 것이다, 인과관계로서 추론을 많이 하는데 주식시장은 항상 그걸 벗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 가장 놀라웠던 건 뭐가 터진 것도 없었는데 변동성 자체가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범위가 나왔었고 또 이게 빈번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전에 여기 나와서도 변동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최근에 증시 화랑을 보면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심리적인 어떤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겪고 나면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는 배웠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옛날에 낡은 지식이라고 폄하했던 대중들이 환호할 땐 좀 조심하고 대중들이 두려워할 때는 좀 용기를 내자,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저도 흉내에서 그런 말을 좀 하는 편인데 요번에 아마 느끼셨을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에 또 이런 사이클이 왔을 때,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얼마 전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저번 주에는. 네. 사람들이 팔기 바쁘던 시기 아니었을까요? 지금도 저는 좀 더 반등세가 이어질 거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좀 무서운 거죠. 너무 많이 얻어맞았으니까. 저는 또 이럴 때는 매일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까지는 좀 있어 볼게 하는 마음으로 좀 주식을 들고 가도 되는 시기 같아요. 다만 우리가 5, 6월처럼 막 지수가 끝없이 올라가는 그런 장이 빠른 시간에 올 거냐 물어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배운 게 있다면 다음에는 그것을 잘 경험을 살려서 투자한다면 좋은 수업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진짜 7월은 정말 많이 빠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휴가 좀 더 잘 가려고 휴가 갈 비용들 투자했던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 그 돈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의문이, 이 7월이 정말 역사상 최악의 시기고 이제는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7월 약과다, 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냐, 이런 것도 궁금해요. 더 지옥이 기다릴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전혀 그럴 이유는 없죠. 뭔가 우리가 너무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주가 너무 앞서 달려갔던 거지, 그렇다고 지수가 5천을 갈 정도로 우리 상황이 안 좋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삼성전자가 작년에 한 5만 5천 원, 6만 원대로 돌아간다면 그때 다 샀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요. 그럼 보통 우리가 요새 PER로 얘기하지만 그런 PBR로 얘기하자는 거죠. PBR로 1배 정도예요. 근데 이제 대략 지금 선행 PBR로 보면 1배가 이제 한 1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20만 원이 깨졌었잖아요. 거기서는 우리가 작년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 6만 원 왔던 거죠. 그런 생각이랑 비슷한 정도로 가치가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PBR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금액이다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계속 똑같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가치는 내가 얻는 것이고 가격은 주어지는 거란 표현을 썼거든요. 그건 제가 한 말은 아니라 버핏이 했단 말이에요. 가치를 얻는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이 묘한 게임인 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비싸게 팔려고 내놓으면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는 원래 좋은 물건을 쌀 때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명품 가방이 있다 치자고요. 저는 안 사봤지만 샤넬 백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특별한 어떤 세제 혜택이 있거나 있어서 산다면 좋은 것을 싸게 사는 시기가 되는데, 우리가 짝퉁 샤넬을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가치가 없는 걸 싸게 사봤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가치가 지속 가능하냐를 봐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기업이 갖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런 금리다, 무슨 호르무즈 해협이다, 레버리지 때문이다 해서 과하게 빠졌을 때는 정확히 우리가 바닥은 알 수 없지만 사야 되는 국면이었던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가치라는 단어고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이익에 관한 접근도 있고 상대 가치를 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건 하나예요. 얘들이 현금을 만드는 애들이야? 못 만드는 애들이야? 이 현금을 지속 가능하게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한 기준의 최종적인 단계의 가장 안전장치는 PBI라는 거예요. 상대 가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 깨졌을 때 그 정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막혀있다 치더라도 그 20만 원 깨졌을 때 사면 하방에는 터지면 한 10%고 오르면 10%보다 더 나올 것 같았다면 그때는 뭐라도 해서 사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그때 우리가 싸게 얻어올 시기였는데 그럴 때 왜 우리가 가치를 싸게 얻을 수 있냐. 굉장히 슬픈 상황이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라도 탈출하지 못하면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치는 그래서 얻는 것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요. 내가 어디서 얻냐에 갈려 있는 거지 좋은 것은 다 알아요. 전 세계에서. 좋은 물건을 내가 얼마나 적절한 가격에 가져오냐가 투자지 좋은 물건이니까 무조건 돈을 다 지불하면 돼. 이거는 우리가 이번 사이클에서 확실히 학습이 됐어야 될 내용 아닐까요? 이번에 폭락장에서 투자한 자금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이 있다면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할 때 그거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저도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욕하실 것 같아요. 너는 그래 그렇게 잘해? 노력은 해요. 근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높지만 예를 들어서 주가라는 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실 그런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소위 변동성이라던가 위험이 뭔지 그게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주가라는 게 여기서 어떤 빛이 비춰진다고 보면 그 앞에 기업의 비즈니스 구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게 나올 것이고 그거의 마지막에 주가예요. 그림자를 보면 이게 훨씬 크잖아요. 주가는 기본적으로 훨씬 우리의 심리를 넘나들 정도로 커져요. 왔다 갔다가 크죠. 그 전에 이익을 보면 좀 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익의 그림자가 주가인데 이익이 핵심이 될 수가 없어요. 이번 장에서 많은 분들이 놓친 게 그 부분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이 이익이라는 거는 회계적인 착시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걸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재무제표가 뭐죠? 잘 정리한 거를 과거에서 딱 이 시점까지 끊어가지고 정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손익계산서는 그때그때 매일매일 장부를 기록한 것이고 재무상태표는 이 기말에 내가 딱 어떤 상태야. 사진으로 딱 보여준 거죠. 이것은 과거를 요약한 거예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기업이 좋아진 건 알겠는데 투자자는 뭘 하는 거냐면 바로 이 시점에서 미래에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만드냐를 보고 이걸 땡겨와서 지금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가치란 말을 우리가 처음에 했잖아요. 가치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숫자로 정확히 계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이 기업이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느 정도로 할인해 가져오냐. 근데 지금 시장의 고민은 이런 거예요. 왜 그러면 얼마 전에 그렇게 이익이 좋은데 왜 시장에 못 갔지 반도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의 40몇 프로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익은 작년에 한 10배씩 났는데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언제 주가가 가장 힘이 있었냐면 상승률만 놓고 본다면 하이닉스도 그렇고 작년에 어느 시점부터 지금 상반기까지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강한 랠리가 있었던 거죠. 마지막에. 작년에 이 시점에 이익이 그렇게 많이 좋았었나요? 아니었잖아요. 힌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투자를 이익이 완전히 확실히 보일 때 하는 게 아니라 미래 것을 봤을 때 좋아진다는 것이 현금이 가시거에 들어올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일 것 같을 때.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다 쉬우면 다 돈을 버는데 보일 줄 알았는데 안 보일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 사실 삼성전자 주가는 5만 원일 때도 삼성전자 이익은 좋았어요.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HBM을 하냐 안 하냐도 확정이 안 됐어요. 맞아요. 맨날 통과하니 안 하니 그러고 있었고 하이닉스에 뒤져가지고 삼성전자 끝났다 얘기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5만 원 6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투자 배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건 지나고서 드린 말씀이고 제 영상에서 과거에 찾아보면 그 말을 한 적이 있으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사실 4월인가 관세 전쟁을 벌였잖아요. 트럼프가. 미국에서 공장 지라는 얘기였어요. 공장 안 줘? 그럼 너 관세로 가만 안 놔둘 거야. 근데 안 짓는 거예요. 공장들을 생각보다. 그러니까 미국 내 투자를 일으켜서 경기를 좋게 만들고 싶으니까 데이터 센터 규제를 막 풀어줬거든요. 작년에 9월부터 갑자기 데이터 센터 인허가 신청이 엄청 늘어나요. 작년에 그럴 때 삼성전자가 100조 보는 거 아니야 하면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싸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에서 시작이 한 거냐. 아까 말했잖아요. 주가를 보이고 이익보다 그 전에 비즈니스를 봐야 된다고. 그때는 이 비즈니스가 확실히 보였죠. 저렇게 데이터 센터를 늘리면 엄청나게 사겠구나는 알았던 거예요. 얼마 정도 돈을 버는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가 이익이었을 거고 이게 주가였을 텐데 아니 연초를 열었더니 상상을 초월하게 투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는 왜 가능했냐? 그래도 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올라왔는데 기업이 또 나오니까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올리죠. 그리고 애널리스트를 욕하시면 안 돼요. 애널리스트들은 이익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러이러한 가정에서 올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료들 이제 보세요. 이제 어떤 자료들이 많이 나올 거냐면 뭐 알아두시면 돼요. EV, 에비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상대가치 지표 중에 많이들 쓰는 거예요. 에비타를 왜 쓰냐면 그게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떼어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산업을 분석할 때 이걸 하면 좀 유리하거든요. 중요한 거 할 때는 에비타로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면 다른 비슷한 피어 그룹도 동일한 업종 내에 상대적인 EV, 에비타, PR이죠. 일종. 이게 이 정도 숫자니까 너도 이 정도 올라와야 돼. 뭐 이런 식의 논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목표 주가 하향됐잖아요. EPS는 크게 안 꼈는데 왜 이 목표 주가가 하향됐을까요? 그러네요. 크게 바뀐 거예요. 다른 애들이 내려왔으니까 내려온다. 주가 올라갈 때도 이게 올라가니까 올라간 거예요. EPS도 올라갔지만. 주가는 EPS 곱하기 PER에서 EPS 상승도 했지만 이 정도 PER은 돼야 돼 이런 논리로 갔던 거죠. 이 정도 PBR은 돼야 돼 이런 논리로 갔었지만 사실은 그거는 피어그룹과 연동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이것만 갖고서 우리가 밸류가 싸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과 한 달 전에도 우리가 주식이 너무 싸다. 앞으로는 PBR이 아니라 PER로 봐야 된다. 근데 그것도 웃긴 얘기인 게 PBR과 PER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얼마 전부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뭐 PER로 재평가해야 된다. 이제 전 재평가된다 보지만 우리가 PER이라는 거에 대한 오해도 있으세요. 저도 올해 또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고 이런 사이클을 봤을 때 시크리컬이어서를 다 떠나서 PER이 뭐냐를 물어봐야 돼요. PER이 낮으면 그게 의미가 무엇일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꾸 PER이 싸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PER이 낮다는 거는 어쩌면 앞으로의 기대 성장이 없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지금 역설적으로 시장의 가격에서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PER이 왜 이렇게 낮게 유지될까를 질문 던져야 됐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사실. 시장에서 묻혀버렸던 거지. 그게 뭐였을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핵심은 이거죠. 이게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현재처럼 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해서는 안 되고 가격은 좀 낮추고 물량을 늘리는 사이클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 과정에서 분명히 마진은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성장률은. 그것이 시장에 합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장 PER이 낮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PER이 다시 올라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P가 올라가고 Q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P는 좀 내려와도 Q가 느는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시그널이 나와야 이게 재평가가 되겠죠. 가격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반도체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확 늘어나는 그렇게 되면은 이익률은 떨어지지만 전체 이익은 커지는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사이클의 핵심이 결국 저보다나 사회자님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반도체 업계나 그쪽에 있게 있으신 분들 아닐까요? 오너들. 저는 수요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것 같거든요. 수요는 앞으로 10년간 우리도 만들어야 되고 중국도 만들어야 돼요. 사실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AI라는 생태계가 정말 자리가 잡히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기술 혁신도 나와야 돼요. 더 지금보다. 제일 두려운 거는 혹시 엄청난 기술 혁신이 나와서 HBM 자체가 구닥다리가 될까 봐. 그게 제일 공포죠. 그건 정말 공포스러운 거예요. 훨씬 뛰어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고. 그거 말고 그 사용료가 내려와서 많이들 쓸 수 있게끔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AI 정도 추론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이게 됐을 때 피지컬 AI까지 뭔가 돈이 버는 시스템이 돼야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 그 생태계에 돈이 들어와서 이 수요가 받침이 되는 여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시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어차피 미래에 그렇게 될 거니까 아무 걱정 없다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이 시차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저게 되려면 소위 이런 업체들이 뭔가 작은 구조를 봐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불편한 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뭘 걱정하는 거냐면 이게 투자할 건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구글이 망하겠어. 얘네들 어차피 지금 현금이 떨어지지만 구글이 채권을 못 발행해. 발행하려면 발행하지. 하지만 우리가 저번에 메타의 하이페리온에서 봤지만 다 특수 목적법인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특수 목적법이 뭐냐면 우리나라 PF 때 경험해 보시면 다 알아요. 여기가 망해도 본회사는 영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쁘게 보는 분들은 섀도우 부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도 여지가 있죠. 그리고
반도체도 얘가 사주다가 얘가 나중에 우리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 셰프가 망가져요. 대급 못 받잖아요. 그럴까봐 최근에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선수금을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 그게 다 연결돼.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뉴스가 다 나오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이버 뉴스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이버는 일단 나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왜냐면 지돈 갖고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 네이버하고 엔비디아하고 뭐 한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뭐 이게 잘못돼도 네이버에 얼마나 터지겠나 이런 생각 드는 거고 LG CNS 같은 회사들도 원래 그 돈을 갖다가 자기네 들이지 않는 회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해석들이 막 나오는 이유는 시장이 지금 이것을 굉장히 고민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약간 또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면 결국 이런 특수 목적 법인들이 올 가을에서 내년 봄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요. 첫째 이유가 뭐냐면 하필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 거예요. 그 미국 중간 선거가 또 문제군요. 뭐에서 시작하면 우리가 작년에 처음에 열심히 투자해야 될 때는 트럼프가 갑자기 규제를 풀어줘야 해서 신나서 우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날 한 4월서부터 갑자기 착공 지연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5월에 특히 실제 착공 진행률이 30% 정도가 지금 다 지연되고 있다. 이미 다 나온 얘기예요. 데이터로. 지금 50% 지연되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걱정하는 거냐면 데이터 센터가에서 인허가 취소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PF처럼 데이터 센터는 누구 돈을 갖고 한다? SPB 돈을 갖고 하는데 야 근데 SPB가 좋아. 너네가 손실을 뭐 나중에 터져도 문제 안 되게 한다. 이러다가 가을쯤에 선거가 시작됐는데 트럼프 어차피 중간선거 질 것 같고 민주당이 몰아붙여서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다 규제법안 만들고 해버리면 주별로.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미래 프라이싱을 한 거죠. 이번에. 지금 떨어진 게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수급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게 있으니까 약해진 거예요. 아니, 저는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데이터 센터가 결국은 그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처인데 그 데이터 센터가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작년과 올 초까지 랠리가 이어진 거고 그 기대가 조금 예상했던 것만큼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 지금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는 전부 미국 안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규모가 미국과 미국 외가 미국이 훨씬 더 많습니까? 그럼요.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왜냐면 우리도 지금 현재 뭐 클로드 같은 거 쓰잖아요. 미국 갔다 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그럼 지금 데이터 센터는 미국 안에서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그냥 절대 다수인가요? 그것도 있고 뭐 중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 우리도 뭐 짓는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주 쪽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왜 필요하냐라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토큰 경제라는 게 어떻게 해야 생길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아무 영향도 없는 로봇 된다고 그게 뭐가 얼마나 변화가 있겠어요. 로봇은 그냥 기계에 불과해요. 그걸 갖고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거 장비 하나 더 생긴 건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차 그룹을 왜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냐. 테슬라 빼고 나면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잖아요. 한국의 기업들은 공장이 있잖아요. 그 피지컬 AI를 공장에 넣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숙련 노동자가 조선소에서 뭘 조이는 일을 정말 잘해요. 그게 어쩌면 저작권처럼 거래가 되는 시장이 토큰 경제인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어떤 공장에서 로봇을 도입을 해요. 로봇 장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그 프로그램을 사오는 가격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고부가 가치 상품인 거죠. 그거를 우리나라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하이테크 공장들이 많으니까 그 기술을 모으기 좋은 나라인 거군요. 실험도 하기 좋고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거죠. 이런 경제가 생기려면 어마어마한 반도체 수요가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잠깐 주춤해진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주가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건 별거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약한 고리가 있으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이 평생을 놓고 봤을 때 보면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빠졌다 올라가기도 하고 막 절벽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말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랐는데 감옥 갔다 오면 주식 올라 있을 거다 그러는데 그건 선택을 잘했을 때 얘기고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라는 게. 근데 중요한 건 하여튼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반도체가 올 가을에서 내년 상반기가 녹록진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반도체만 비중을 얼마 높게 가져가냐가 이익의 근원이었다면 반도체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그 적정한 비중을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바벨로 이게 핵심이 되는 전략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최근 행보처럼 반도체가 주춤하니까 급해진 거죠. 사람들이. 손실률이 꽤 되다 보니까 코스닥에 막 바이오 같은 걸 질러댄단 말이에요.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이거는 바벨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투기일 뿐이고 제 생각에 제가 또 욕먹을 수 있지만 스타일로 말씀드린다면 퀄러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놀랍게도 배당 스타일이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미국 주식을 말씀하시는 예.
예. 뭐 그런 종목들이 한국에서 굳이 찾는다면 은행주 같은 것들도 있는 거고 또 이게 어떤 업종이 좋다기보다 그 업종 내에서 굉장히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찾아서 그것도 좀 이렇게 배치해 놓으시면 어떤 날은 반도체가 좀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흔히 말하는 포트폴리오가 좀 더 균형 잡혀가야 올 가을과 내년 봄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지수로 본다면 크게 치고 나가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지수의 60%가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그 정도로 강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막혀 있겠지만 또 밀리면 반도체도 저점을 받다 보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죠. 이 사이에서 뭔가 그래도 좋아지는 종목을 찾으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마진이 이 정도에서 멈추고 다시 마진이 여기서부터는 돌아왔을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Q에 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내후년 정도에 나온다. 그럼 가을 이후에는 그래? Q를 곱해지면 이게 성장이 또 나오네. PER은 R-지분의 1가 똑같거든요. 결국 공식을 따져보면 R은 뭐냐면 할인율이라는 거고 금리 같은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야 될 거고 올라가면 그게 또 흔들리는 거고 PER이.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장률이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로스 레이트는 꺾이는 시기거든요. 그로스는 유지하지만. 그래서 최근 조정장이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펀드메탈에 대한 흐름이 약간 주춤해질 것 같으니까 뭐 수급으로 문제가 생겨도 못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이것이 수급 때문이야 하기에는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쌓이고 있었고 4월 이후에 계속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근데 또 하나 이게 이렇게 선명해지고 있잖아요. 불과 여기도 한 달 전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면 별로들 사람들이 뭔 얘기야 이러다가 이제는 너도 나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달 전에 윤지호 평론가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다 맞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때 영상이 조회수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비관적인 얘기는 사실 조회수는 별로 안 나옵니다. 네, 알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말도 한 달 후에는 모든 것이 맞는 말이라고 증명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또 이것들이 지나치게 이미 다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또 무조건 안 된다 얘기들을 할 것 같고요. 아니면 두 가지 경우인데 또 좀 지나 주가가 올라오면 아니야 원래가 맞아 반도체는 너무 좋거든 반도체밖에 없어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오늘 평론가님 얘기하신 걸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상황에 대한 분석 또 데이터 센터라는 이 반도체 기업한테 중요한 매출처가 생각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지금 조정이라는 말을 넘어설 만큼 때려 맞은 건데 이제는 맞을 만큼 맞았다라고 보시는 거고 여기선 다시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전고점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걸 여쭤볼 수밖에 이게 개별 기업 얘기라 좀 여쭤보는 게 좀 무의미할 것 같긴 하지만 또 안 여쭤볼 수는 없는 게 이 두 회사가 한국 주가의 거의 50%가 넘어가요. 제가 얼마 전에 도대체 어느 정도 보냐 해서 7,500에서 8,000 정도는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수로 말하면 그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 반도체가 한계가 있다고 보니까. 그 연내 만 뭐 이런 건 좀 힘들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제가 미래를 알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또 7,000도 못 갈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너무 과했어요. 그러니까 6, 7월에 제일 문제는 과하게 올라갔던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은 좀 유지될 수 있겠다는 우리가 원래 적정한 수준은 한 8,000 정도였을 것 같고 PR이 낮았던 건 이유가 있었다 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열고 보냈지만 동시에 또 중요한 게 밀려봤자 이번에 나왔던 저점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지수의 영향이 크니까 좀 심한 지수였다. 그러면 대략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장일 텐데 지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반도체 때문에. 하지만 반도체는 밀리면서 하고 올라오면 좀 줄이고 이 전략이 맞고 그 외의 것들은 바이앤홀드 종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택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반도체만 올인하다가 반도체를 다 팔아버리고 더 공격적인 하이베타 스타일 그런 종목으로 가서 단기간 내에 복구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에요. 주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치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굉장히 토대가 허약한 겁니다. 최근에 코스닥 상승에는 약간 그러한 경향이 저는 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권하지 않고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곳에서 이 말 많이 해서 오해들 하시는데 주식을 왜 윤세는 항상 보면 뻔한 종목 갖고 하라는 얘기를 하냐고 그러시는데 주식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매날 뭐 IR을 듣고 무슨 뭐 기업 분석을 하고 한들 기업과 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가치라는 거는 주주 자본 비용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주주 자본 비용이라는 게 결국은 금리 같은 것만 있는 줄 아시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에 관한 비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주 자본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핵심이 뭐냐? 시장과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줄여야 됩니까? 그럼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 보면 자기 실적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막 미리 나 우리 실적 망가지거든요. 막 미친 듯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안 느껴지세요?
그래야지 자기네들의 자본 비용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상관없죠. 그걸 오히려 자본 비용을 낮게 유지한다고. 그래도 그게 어차피 맞을 거면 그렇게 해서 자기네 자본 비용을 낮춰야지.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빨리 말해줘야 되는. 그게 솔직한 거네요. 이걸 알아야 좋은 기업을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 기술을 개발했대 뭐 이거가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과의 소통을 솔직하게 해준 기업들. 오히려 엄살을 덮이는 회사가 나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어떤 기업이 고해성사하듯이 까요. 그러면 할인율이 낮아졌네. 가치가 올라갔다 생각이 드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생기네. 거기서.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 그렇게 소통을 잘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퀄리티 기업이라는 기업들은 그런 걸 잘하는 기업들이 여기서 종목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근데 다 아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그 주가들이 최근에 어땠냐면 삼성전자 한시로 다 쏠리다 보니까 주가 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숙제로 드릴게요. 그걸 공부해 보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올 가을은. 그런 게 널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궁금한데 이거 뭔지? 별거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뭘 다 알아요? 우리 몰라요. 아니,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뻔한 종목을 갖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뻔한 종목을 해야 된다. 많이 쳐다보고 있는 종목이 뭐냐면 증권사가 커버리지 하고 있고 뭐 목표가를 낮췄다 내는 욕도 먹고 있고 막 이런 종목을 갖고 해야 거기서 그 기업들이 어쩔 때 사면 되냐면 얼마 전처럼 다들 막 집어 던질 때 그때 그걸 사면 그거는 최소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제한적이에요. 여전히 있지만 그 폭이 작다. 우리가 100에서 50이 됐을 때는 손실률이 50%지만 50에서 다시 100이 되려면 수익이 100%가 나야 되는 거예요. 2배가 돼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뭐 아니면 도 전략으로 대다수가 가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 벌어질 일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돈이 많이 터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일단 이러한 핵심 주식이 흔들려서 거기서 한번 터지고 나면 돈이 확 쪼그라들잖아요. 이걸로 크게 먹고 싶기 때문에 갑자기 위험한 종목에 손을 대기 시작하거든요. 그것만이라도 하지 마세요. 우와, 너무 현실적이다. 3배, 4배 터질 종목을 찾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내러티브에 허황된 이야기를 찾게 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떤 경우가 위험한 거냐면 이미 레버리지를 한번 써서 그 맛을 본 경우예요. 내가 1,000만 원만 있었는데 레버리지를 써서 2,000만 원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500이 됐다 쳐요. 그러면 이분은 1,000만 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2,000만 원에 이것이 본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찾게 돼요. 그때 되면 종목 장세라는 명분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박스권을 말을 했잖아요. 박스권을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거든 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아주 불건전한 매매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정말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쫓아 또 산단 말이에요. 레버리지로 크게 터지고 나면 정말 10이면 9명이 그걸 택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너무 뭔가 환상 속 세계 속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거대 담론을 좋아해요. 우리 문화 자체가 막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뭐 세계의 정책. 솔직히 그거보다 저는 그거 할 시간에 이런 사소한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왜 돈이 저랬을까? 저 얼마 전에 다른 데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마존의 채권 입찰률이 1.6대1이라는 거는 놀랍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 발행 만만치 않겠구나. 네이버 뉴스를 딱 보면서 네이버도 SPB로 가네. 그럼 SPB를 알아야겠죠. SPB의 장점 뭐고 단점은 뭐냐. 그거는 혼자 찾아보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윤주호는 저렇게 생각하다 말한 거를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SPB로 이 손실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과거에 PF 같은 걸 제가 리스크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증권사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프로젝트가 취소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져요. 이 개발비를 프로젝트 손실만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니 SPB를 끊을 수 있으려고 SPB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서로 소송전이 벌어지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기사를 뒤져보시면 메타 하이페리온이 딱 열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생각보다 초과이익인 증권 지연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잔존가치까지도 폭넓게 이게 부담하게 돼 있었어요. 계약이. 메타가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내가 뭘 말하는 거지? 그럼요. 거기까지 안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계약서를 까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정보의 비락성은 뭐죠? 자본 비용을 올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다만 많은 분들이 이걸 안 듣고 싶어 하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싶어 하냐면 그래도 짓지 않을까? 이렇게만 얼마나 단순하고 아름다워요. 돈이 그렇게 단순하게만 파이낸싱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 남은 하반기는 박스권 장세일 거라고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박스권 장세에서 주가가 움직일 거라면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소위 말해서 좋은 주식이라는 거를 사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샀다 팔았다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 증시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한국처럼 주식 부자가 많이 탄생하는 시장이 없어요. 저는 오랫동안 봤잖아요. 세대별로 계속해서 스타가 탄생합니다. 조용히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이 탄생한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주도주가 자주 바뀌는 나라가 없어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그 주도주 사이클을 잘 잡아내는 싸움인 거예요. 그럼 이번 사이클의 주도주는 반도체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이클이 내년에 더 확장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주도주 사이클이 끝났다고 본다면 반도체는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휴 사이클로 가는 길목에서의 흐름이라 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시장은 전체로 무너질 겁니다. 수량이 늘어나는 걸로 안 바뀌면 정말 어려울 거고 바뀌면 다시 한번 주도주가 될 거고 그때는 무서운 장이 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을 거의 60, 70%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국 시장은 주도주가 계속해서 새로운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주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전닉스 이외에 반도체 이외에 다른 산업이나 다른 기업들에서도 주도주가 탄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이고요. 지금은 소위 반도체인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난 거는 아니라 보지만 그렇다고 지금 바로 뻗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이 사이클의 쉬는 기가 꽤 길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Q 사이클로 가면 이게 큰 흐름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게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삼전닉스 비중을 어느 정도 하단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근데 전에는 하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걸로 다 하단을 채워야 됐다면 나머지는 좀 정리해서 좀 이거를 비중을 한 40% 시장 비중보다 좀 낮은 수준 유지하고 나머지를 하단을 좀 가꿔야겠는데 그거는 이거에 대한 바벨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가치 지향적인 종목들로 안정성 있는 걸로 바꿔놔도 되는 게 이 쏠림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이 더 급하게 7천에서 9천 갈 때의 특징은 뭐였냐면 그냥 레버리지 사이클이 돌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거된 뒤에는 그만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그게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종목들을 잘 보시면 여기가 균형이 맞으면서 둘 다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그럼 지금 이제 박스권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철저하게 분산 투자네요. 분산을 해야죠. 중요한 건 화단과 관리가 되지 않은 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못하면 투자가 아니다. 그럼요. 그거는 도박이다. 기도죠. 아, 기도의 영역입니까?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거 외에는 뭐가 더 있어요?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이걸 믿고 안 믿고가 돈에 왜 관련이 있죠? 그렇게 말하면 단타치라는 얘기냐? 아니죠. 어떻게 단타로 이걸 다 맞춰요? 적절히 조절을 해간다는 의미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드렸던 요지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내 사고로서 사고에 버릇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식이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한 이유를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건 뭐 조정이 아니고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회사는 좋다는데 왜 이러냐. 이러다가 이유를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어떤 젊은 사모펀드 하는 분이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땡겼었다가 떨어지니까 이제 난리가 났고 그래서 시타델이라는 회사가 그 뭐 딜을 해서 싼값이지만 다 인수를 해줘서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요 팩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IT에서 넘어온 젊은 금융인이 꼴배기 싫어서 시타델을 비롯한 기존 금융인들이 주가를 일부러 낮춰서 그 회사를 망하게 했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고요. 어쨌든 등등등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진 게 꺼지니까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음모론 하나가 추가됐어요. 또 있습니까? 그날 제일 많이 돌았던 얘기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너무 사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누가 대화방에 올려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거는 기사예요. 누가 알 수 있어요. 진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 수가 없다는 얘기군요. 마진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는 대강 알고 있어요. 어떤 기업이 MBS를 까면서 금융위기가 시작됐다는 거로. 하지만 그 영화가 진실은 아니에요. 그 영화는 그때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뭔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누군가 시작했던 거다. 금융위기를. 그러니까 마진콜이라는 걸 조금만 설명해 주신다면 내가 이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샀는데 사면서 증거금을 조금만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한 만큼 안 오르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할 땐 주식회사에서 너 증거금 더 내놔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조그만 의미의 마진콜이고 이런 마진콜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포지션을 과하게 쌓아놓았을 때 알고 봤더니 이 포지션이 이미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이게끔 만들면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죠.
청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왜 시작된 거냐면 소위 그 주택 관련 여러 가지 합성 채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2007년 얘기신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그날 시장이 뭔지 되게 궁금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하나 알게 된 거죠. 누군가 팔았거든요. 헐값에. 이 가치가 이거라고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안 팔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가치는 없다고 누가 던진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첫째, 금융이 그때 던진다고 만약 이 가치가 있는 채권이었으면 안 빠졌겠죠. 이번에도 뭐 시타델이 됐던 누가 됐던 밀려고 했는데 이게 정말로 막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안 빠졌겠죠. 약한 고리가 갖고 있었으니까 흔들렸던 거예요. 이것의 그 핵심이 뭐냐면 올라갈 때가 증폭되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4배짜리 레버리지였거든요. TRS 계약으로. 그거만큼 약한 고리가 보인 거죠. 이렇게 땡겼다고? 그 당시에 외국인들은 계속 줄이고 있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게 정말 뭐 무너질 만한 이슈였냐는 아니고 뭔가 좀 과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7천에서 9천 가는 게 과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9천에서 5천 온 것도 과했던 거예요. 근데 5천에서 7천 뭐 가는 게 과한 건 아니라 보는 거죠. 근데 다시 9천을 간다는 건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이 사고 레오폴드 사건에서 이러한 전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과했던 거에 대한 반작용이 좀 심하게 왔던 거구나. 그 레오폴드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유였던 건가? 라는 식의 기사도 있었고 의견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유라고는 보지 않으시는 동의하지 않죠.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떠든 내용의 핵심은 나름 여러 가지 일어났던 사건들을 저는 이해하는 어떤 추론의 기본적인 골격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아까 말했던 주가 앞에 이익의 앞에 있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는데 그거에 답이 아직 안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답이 자리 잡혀가는 과정 동안은 주가가 슬로우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이것은 모든 거 잘 될 거란 전제에 주가는 슈팅이 나왔었던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반작용이 나와서 5천은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거긴 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다시 아마 좀 지나면 반도체 봐 원래 이렇게 좋은 거야 조금씩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상황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소위 컨빅션의 영역은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됐기 때문에 시장은 고점을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닐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윤지호 평론가님과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늘 나오시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어떤 종목을 사라, 주식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이 투자 시장,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에 대처해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마음을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